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엊그제 리얼미터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과 내년 총선 이걸 분석해 드렸는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셨더군요. 야, 리얼미터 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어? 그 조작 조사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저의 경험적 교훈을 그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시청자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4.4%, 아래로 4.4%면 8.8%이기 때문에 사실 8.8%는 다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8% 차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다 뒤집어질 수 있다. 근데 흔히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과거부터 제가 정치 후기자를 86년에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정치 여론조사의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 사적인 영역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입니다. 김현철 씨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왜 도입을 했냐면 사실은 1987년에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이른바 1로 3김이 대선에서 맞붙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사자 대결이 됐고, 그 사자 대결은 결국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이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여론조사 기법이 없었고, 아마 실제로 정치 여론조사를 했다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이라는 결과를 예측을 했을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YS와 DJ,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워낙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승자일 것이다. 만약에 둘이 단일화를 이룬다면 그건 무조건 승리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자와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신문사 간부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국회의원을 했던 박범진 전 의원,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람들을, 조용한 사람들, 정말 대외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만나봤더니 이게 아니다. 전두환에서 바로 김영삼이나 김대중으로 넘어가는 거 굉장히 불안해하더라. 그러면서 노태우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희 그때 굉장히 젊었을 때죠. 저희도 30대 초반 때인데 안 믿었죠. 당연히. 믿을 리가 있습니까? 제 신념과 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서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사일런트 머저리티, 침묵하는 다수. 이 용어가 언론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때니까 밖으로 자기 의견을 잘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 사일런트. 근데 머저리티, 그 사람들이 마이너리티가 아니더라, 다수더라. 그래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 근데 그때의 87년 대선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선에 왜 졌느냐 하는 걸 분석한 바로 김현철 씨,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김현철 씨가 이건 우리가 과학에서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88년에
김현철 씨가 여론조사 연구소를 세웁니다. 중앙조사 연구소라는 걸 세우죠. 이게 정치 영역의 여론조사를 끌어들인 선구격입니다. 김현철 씨가 뭐 그 후에 국정 개입이나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정치 영역의 여론조사를 처음 도입한 이 뭐 업적이라고 할까요? 뭐 그거는 기록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김현철 당시 중앙조사연구소 소장은 1988년 4월 총선을 예측합니다. 그 예측 결과 평민당이 제1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맞았죠.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비롯한 여권에서 1988년 4월 총선 결과를 예측을 하는데 너무 많이 될까봐 걱정을 합니다. 민주정의당이 너무 많이 될까봐. 민주정의당이 야 이거 단독 과반수 되는 것 아니야? 내지는 단독 과반수도 아주 압도적인 단독 과반수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 당시의 그 여권 핵심 관계자들 코멘트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문 밑에서는 더 걱정을 합니다.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형적으로 보면 그때는 지역주의 선거가 판을 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PK, YS가 주로 먹어가죠. 호남 주로 DJ가 먹어가죠. 충청 JP가 먹어갑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막 이 3당이 야당이 3개가 돼가지고 서로 쪼개가면 여당은 하나고 당연히 너무 많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웬걸요. 뚜껑을 닦아보니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입니다. 민정당이 87석, 민주당이 46석, 평민당이 54석. 그래서 평민당이 제1야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였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DJ가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공화당이 27석. 이렇게 돼서 여소야대가 돼서 사실은 이 1988년 당시 여소야대 이 상황이 그 후 한국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소야대 때문에 결국은 3당 합당이라는 것도 생겼고 3당 합당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 제가 보기엔 DJ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명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리고 나서 2002년에 또다시 여론조사가 중요해지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는데 계속해서 이회창 후보가 앞서다가 선거 공고가 딱 드러나고 나서부터는 이회창 후보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회창 후보 진영에서 숨어있는 5% 얘기가 나옵니다. 숨어있는 5%. 왜냐면 당시 이회창 후보의 한나라당은 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5%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5%가 있다. 그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 치를 때 뭐 샤이 보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샤이 보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숨어있는 5%. 저도 그때 숨어있는 5%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회창 후보의 참모들이 이회창 후보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아닌가. 저는 숨어있는 2% 정도까지는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에 질문을 할 때 아무래도 여론조사 기관이 내 신분을 알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고 또는 정보기관 같은 데에서 혹시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2%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에서는 숨어있는 5%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노무현 후보가 48.9%, 이회창 후보가 46.6%. 그래서 차이가 2.3%포인트입니다. 숨어있는 5%? 숨어있는 5% 얘기가 맞으려면 이겼어야죠. 2.3%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금
어제 그저께 제가 분석해 드린 게 플러스 마이너스 4.4%라고 했었죠. 그러면 최대 8.8%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ARS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 전화로 하죠. 전화가 오면 받고 싶으면 받는 사람 또는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뭐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어쩌고 했는데 저쪽에서 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뭐 20대나 30대나 할당이 있기 때문에 그 할당을 다 채웠으면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샘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표본이 501입니다. 501를 가지고 뭐 지역적 세대별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20대의 트렌드를, 20대의 지지도를 조사하려면 20대에만 포커싱을 해서 20대에만 집중해서 거기서 샘플링을 뭐 500을 한다든가 1000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대의 정확한 정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편의상 저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트렌드는 경향성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일단 지금 뭐 한 7개월 남짓 남았으니까 그 경향성이라도 좀 알아보자.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경향성이라도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정밀하게 따지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호남의 여론을 알고 싶다? 그러면 호남만 집중적으로 해서 뭐 500샘플이든 1000샘플이든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돈도 많이 들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이제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여론조사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여론조사를 불신하기 시작하는 집단, 선거에서 반드시 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악담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틀렸다 안 믿기 시작하는 그 집단은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 약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뭐 과거 틀린 사례도 많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는 일단 나한테 참고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다른 어느 것보다 믿을 만하다. 자기 주변에 몇 사람이 뭐 10사람을 물어봤더니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안 하더라. 이거는 과학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주변의 경험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100% 믿지는 않되, 여하튼 이거는 과학이고, 그러나 자기가 만약 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로서 내가 불리하다 그러면 더 분발을 해야 될 일이지, 그거 안 믿어 라고 하면 제 경험칙상 그런 사람은 대개 선거에서 지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